자, 35번. 이거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 항상 매년 해도 이 문제는 어려워하니까 혹시 초시생이라면 이거 나만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어려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이론은 설명해 드렸죠. 우리 LDL을 이용한 리간드 매개성 엔도사이토시스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리간드는 수용체 방식으로 세포 내로 유입된다. 이 리간드를 LDL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LDL. 그래서 LDL인 리간드를 처리하면 LDL의 수용체와 붙죠. 더 자세한 기작은 우리 교재 좀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먼저 어댑틴이 붙고 이 어댑틴이 클레스린을 데려온다고 했죠. 클레스린. 골격 단백질인 클레스린. 그러면 이 클레스린 때문에 이 막이 요 모양으로 안으로 움푹 들어가면서 클레스린만 그렇게 클레스린이 이 소낭을 이룰 주변부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근데 어댑틴이 붙어 있으니까 원래 클레스린은 평상시에는 이 세포 기질에 둥둥 떠 있다가 이 어댑틴이 있을 때만 이 소낭을 형성하는 것으로 부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평상시 클레스린은 세포 기질에 있다가 리간드가 오면 클레스린이 세포 막으로 이동하는 거야. 세포 막으로 이동하는 거야.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클레스린 코티드 피트가 돼. 그 다음에 요 막의 목 부분 여기에 클레스린이 GTP를 이용해서 꼭 눌러주면 세포막에서 이 소낭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처럼 얘를 꼭 눌러주는 디나민 GTP를 이용해서 소낭을 만드는 디나민의 기능이 상실되면 클레스린 피복 9는 안으로 움푹 들어간 걸 말하는 거야. 이 그림에서 제가 여기 까만색으로 표현한 여기 이런 모양을 클레스린으로 둘러싸져 있는 피복 9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간 구멍을 말하는 거야. 안쪽으로 들어간 제가 녹색 까만색으로 그린 요거를 클레스린 코티드 피트라고 하고, 걔가 만약에 다이내민과 같은 GTP를 쓰는 효소에 의해서 목이 떨어지면 이거는 클레스린으로 둘러싸인 소낭이라고 해요. 소낭, 베시클. 근데 좀만 있으면 사실 여기서의 클레스린 다시 또 떨어지죠. 소낭이 되어버리면 클레스린 다시 세포 기질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상세포, 항상 대조군이 중요하죠. 대조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 거기다 리간드를 처리하기 전에 정상세포에서 세포막만 얻은 거야. 세포 전체를 얻은 거 아닙니다. 세포막만 얻어서 그 막에 있는 단백질을 쭉 전기영동해 그 다음에 웨스턴 블랏 한 거죠. 웨스턴 블랏 때도 기법까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근데 뭐에 대한 항체로 웨스턴 블랏 했어? 수용체 특이적인 항체로 했으니까 이 조건은 뭐냐면 정상세포에서 리간드 처리에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 이거에 대한 항체를 썼으니까 이 밴드가 있으면 수용체가 있는 거고, 이 밴드가 두꺼우면 세포막에 수용체가 많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밴드의 의미는 세포막에 수용체가 이만큼 있다입니다. 있다. 근데 리간드를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처리하면 아까 이 그림을 보니까 수용체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우리 수용체는 녹색 하이라이트를 해볼까요? 잘 보이려나 유튜브에서는. 녹색 하이라이트가 이 세포막에 있다가 정상세포는 이 피복 9 클레스린 코티드 피트 안까지 소낭이 또 이렇게 들어갔다가 소낭이 떨어지면 수용체는 소낭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대조군의 처음에 비해서 소낭으로 들어오면, 소낭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 웨스턴 블랏 할 때는 이 막만 얻어서 웨스턴 블랏 했으니까 처리 후에 요 조건이라면, 이 별표 녹색 조건이라면 세포막의 수용체는 작아졌을 거야. 이렇게 작아졌을 거야. 왜?
왜? 소낭 안으로 수용체가 들어갔으니까. 이동했으니까. 근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소낭의 수용체가 엔도좀에서 리간드랑 분리돼서 다시 막으로 리사이클링, 회수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대조군 중요한 거야. 처리 후에 만약에 데이터를 하나 더 그려볼까요? 처리 후 한참 지났다. 그러면 리사이클링 되니까 세포막에 다시 이 단백질이 돌아오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상세포에서 리간드 처리 전, 리간드 처리 후 한참이 지나면 세포막에 수용체가 이렇게 많이 있다. 세포막에 있다가 소낭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세포막으로 오니까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를 가지고 웨스턴 블라트 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됐죠? 네. 그런데 이 MD 기출에서 이걸 좀 더 어렵게 물어봤어. 그런데 만약에 이때 내가 수용체가 아니라 막에 존재하는 클라스린에 대한 웨스턴 블라스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세포에서 아무것도 처리하기, 리간드를 처리하기 전에 세포막에 클라스린 있어 없어? 없죠. 왜냐면 클라스린 평상시에 세포 기질에 존재하니까 없어요. 처리한 후에도 잠깐 일시적으로 정말 이 상태라고 한다면 이 상태 일시적 제가 알파라고 쓰는 이 상태는 세포막에 클라스린 잠깐 부착되어 있지. 근데 이 데이터를 보면 이 처리 후라는 게 세포막에는 수용체가 없어진 상태인 걸 보니까 이 베타 상태지. 지금 베타 상태, 소낭으로 떨어져 나간 상태. 그럼 이때는 클라스린은 여전히 세포막에 있지 않습니다. 한참 지나도 원래 클라스린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요. 다 없습니다. 없다. 없으니까 데이터를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걸 굳이 왜 썼냐면 이 돌연변이 세포 때문에 쓴 거야. 돌연변이 세포의 전, 후, 한참 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봅시다. 돌연변이 세포도 여기처럼 처리하기 전에 데이터 원래 걸 보시면 처리하기 전에 이 양이 처음이랑 똑같아. 그렇죠. 돌연변이도 디나민이 문제가 있는 거지 수용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양이 똑같아. 근데 리간드를 처리하면 돌연변이 세포는 이 알파 상태로 정지해 있겠죠. 돌연변이 생태 시간이 똑같이 정상세포랑 똑같이 줘도 디나민이 없으니까 세포막에서 피목구만 형성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으니까 세포막에 여전히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것도 세포막 단백질을 얻으면 이 움푹 들어간 것도 같이 얻어져요. 그래서 수용체가 세포 기질 안으로 소낭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상태일 거고 계속 이 상태로 남아 있으니까 한참에 지나도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양은 이렇게 될 겁니다. 돌연변에서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클라스린의 양을 보면 세포막에 리간드 처리제는 없어. 근데 한참이 아니라 리간드를 처리한 후 알파 상태만 돼도 세포막에 이 클라스린 단백질이 존재하니까 이때 밴드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되니까 한참이 지나도 클라스린 단백질은 존재해서 웨스턴 블라스를 하면 막에 존재하는 클라스린에 대한 웨스턴 블라스를 하면 제가 지금 새로 그린 이런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이 웨스턴으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해.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보시면 정상세포의 리간드를 처리한 조건, 그래서 위 조건 처리 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처리 후 세포막의 수용체는 감소했죠. 네, 감소했죠. 이건 이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이 조건 한참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고. 한참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데 위 조건은 처리 후 잠깐 처리한 조건은 세포막의 수용체는 감소했다는 걸 우리가 웨스턴 블라스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잘 봐야 돼. 돌연변이 세포에서 리간드를 처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피복구 클라스린 코티드 피트만 형성해서 세포막의 수용체는 그대로 있고 클라스린이 그 피복구에 다다다닥 달라붙기 때문에 클라스린 양이 증가할 것이다.
위에 것 중에서는 여기 해당해요. 여기. 지금 내가 빨간색 하이라이트로 하는 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클레오트린 양이 증가한다 라고 하면 보기가 맞죠. 자, 문제를 잘 봐야 된다고. 정상세포에서 세포질을 얻어서 수용체의 특이적인 상체로 웨스턴 블랏을 하면 리간드 처리 전보다 처리 후에 밴드의 두께는 두꺼워질 것이다. 맞죠? 정상세포에서 지금 이 실험 조건에서 처리 후라고 하는 건 수용체가 세포질 안에 있는 소낭에 존재하는 이 베타 상태잖아. 베타 상태. 그러니까 여기에 수용체가 소낭 안에 있으니까 처리하기 전부다. 세포질에 이 수용체가 증가하겠죠. 증가한다. 그럼 웨스턴 블랏의 밴드는 두꺼워진다. 맞는 말. 3번도 동그라미. 이거 했네요. 위에서 설명. 리간드를 처리한 후에가 아니라 한참 지난 후에 세포막을 추출해서 수용체 특이적 상태로 웨스턴 블랏을 했을 때 정상세포는 다시 리사이클링으로 수용체가 돌아오니까 밴드의 두께는 처리 후에 비해서 증가 아니면 처음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올 것이다. 맞다. 동글동글 예, 답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이거는 원래 어려우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다음에 또 기출엔 추론할 때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어려웠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자, 전반부의 마지막 문제. 다음은 어떤 막단백질 피해 유전자로부터 결정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막단백질이 막관통하는지 아니냐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백질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유전자가 이러니까 이런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예측을 한 다음에 걔를 우리가 뭐 했죠? 소수성 지수를 가지고 소수성 플랫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죠. 그래서 산 하나가 있을 때마다 막관통 부위가 하나 있다. 이렇게. 그 중간 과정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한 것 같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N말단의 신호서열은 대명사라고 했죠. 이거는 연속적 소수성 아미노산이 N말단에 존재한 거라서 반쪽짜리 산이 나타나야만 신호서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얘는 틀리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의 160번째 아미노산은 N당화가 되어 있다면 이 단백질의 N말단은 어느 쪽에 있냐라고 했는데 요 데이터를 보면 얘는 N말단은 소수성이 아닌 막관통을 4번 하는 애. 1번, 2번, 3번, 4번 하는 거죠. 4번. 4번 한다면 어디가 N말단을 내가 임의적으로 정한다면 N말단 1번, 2번, 3번, 4번 C말단은 같은 쪽에 있는 거죠. 160번째 아미노산이면 이 그래프에서 어디쯤이야? 여기쯤이죠. 160점이면 50보다는 좀 커야 되니까. 여기가 N당화, 세 번째가 N당화 됐다. 아니, 죄송해요. 세 번째가 아니라 막관통 1번, 2번, 세 번째 사이가 160이죠. 여기. 죄송, 다시. 이 아미노산의 160번째면 이 그래프에서 안 좋아지지? 160번째면 여기쯤이죠. 여기쯤. 막관통 1번, 2번과 세 번째 사이. 막관통 N말단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여기에 당화가 돼 있으려면 막을 경계로 한 구획은 2개라고 했죠. 얘는 반드시 이 아래 내강 쪽이었을 거고 세포 막 쪽으로 가면 세포 바깥면이다. 2가지 면밖에 없다고 했죠. ER 내각면은 세포 바깥의 면. 그래서 2번은 세포 밖이 동그라미가 되겠어요. 끝. 이렇게 해서 우리 전반부 설명 다 해드렸고 후반부 내용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끝.